정권의 망나니 탈춤을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단단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히. 소환 통보도 의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보신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이제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 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소환 통보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한번 부르는데 안 오면은 한번 연락을 드리겠죠. 예. 상식이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세 번째 소환했음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통상적인 법적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국 지금 인권 옹호를 위한 그런 수사 준칙이나 이런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결국 소환 통보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름대로 그 야당 대표시고 하니까 지금 정치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검찰로서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서면 조사만 하고 결국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다음에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한 다음에 기소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부른 다음에 체포영장 트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가 그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체포영장 카드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우선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소환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 근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만약 강제 수사를 하려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면 증거 도주의 우려가 있다던가 증거를 인멸한다던가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 야당의 그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고 그리고 이 건 특히 소환건은 성남 FC 사건인데 이미 3년 전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인해서 불송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안은 다시 그 재활용처럼 재논의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될지 여부가 재판부에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는 것 자체가 구속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3년 전에 충분한 수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음이 증명이 이미 됐고 예. 주거 불충분도 이미 충분한 주거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당시에 구속됐습니다. 똑같은 죄명으로. 아시다시피 미르나 K스포츠 대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범죄가 중대하면 중형이 예상이 되고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
거라고 네.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거부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릴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했던 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미르 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그 동일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지금 성남 FC의 후원금을 지금 보면은 150억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인하면서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구속됐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경과에 대해서 아마 대검 차원이나 네. 수원지검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제3자 뇌물공여죄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남 일화를 그 성남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성남 시민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남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3, 4억도 이제 제대로 모금이 되지 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남 FC를 1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150억 정도의 어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해서 성남 시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도 높이고 자긍심도 높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성남 판교에 그 유력한 어떤 국내 대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부동산 개발 이슈가 있는 기업을 컨택을 해서 그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후원금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50억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그 땅을 이제 그 상업 용지로 예. 개발을 할 경우에는 토지를 기부 체납을 15%를 무상으로 좀 달라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만큼은 못 준다고 해서 15%에서 1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산정을 해서 이 성남 FC 쪽으로 주기로 했는데 성남 FC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법적인 검토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했던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성남 시민을 위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에 내가 성남 FC를 인수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점이 있다는 점에서 예. 그것이 과연 성남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돈을 주고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하기에는 다 거짓말이고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거짓말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선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재판에서 중점적인 거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같아요. 왜냐하면 금품 수수권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그 금품의 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나 금품 수수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금품의 공여자만의 진술이 있을 때 이 진술이 첫 번째 증거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갖춰야 된다. 근데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요건을 봤을 때는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신빙성이냐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유동규 씨 발언이 정말 좀 저는 영화보다 좀 덜 영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양심이 있느냐,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끝까지 내가 뭐 지켜보겠다라는 거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부한테 어떠한 심정을 형성할지는 그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요즘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흘리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언론인들이 물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은 소송 외적인 발언은 조금 더 조심했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네. 지금 그 대선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있는 그 기소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가급적 본인은 법원에서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동규 씨의 발언 때문에 뭐 위협을 느꼈다든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폭로성 주장보다는 법원에서 선서를 통한 증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증언에 힘을 키우는 네.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1년 동안 구속돼 있다가 네. 출석하면서도 작은 그 조약돌 하나 던졌는데도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라고 네. 했는데 단순히 그런 엄포성뿐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있을 법정에서의 증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